어둠이 내려앉는 시간. 당신은 이제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속삭입니다. 우리는 정말 처음일까요? 인류 문명은 정말 단 한 번뿐이었을까요? 교과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진보의 서사. 동굴에서 시작해 도시로, 돌에서 청동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서 있는 이곳까지. 그 이야기는 안정적이고 명료하며 무엇보다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점에 서 있다고, 과거는 우리보다 덜 발전했다고,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안정감의 이면에는 작은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지층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단절을 발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시간의 공백 앞에서 침묵합니다. 인류학자들은 갑작스러운 도약을 목격하지만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합니다. 이 학문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영역 안에서 이상한 데이터들은 흩어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들을 한자리에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견이 아닌 정렬로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패턴을 드러낸다면 그 패턴은 우리가 알던 역사와는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6번의 문명적 붕괴, 6번의 리셋, 그리고 우리는 7번째입니다. 이것은 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성입니다. 신화와 전설을 단순한 비유가 아닌 기억 저장 장치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고대인들이 남긴 이야기를 동화가 아닌 경고로 읽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지금도 돌과 물과 우리 몸속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의식의 경계가 흐려지고 시간이 느슨해지며 낮에는 보이지 않던 연결들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그 순간, 역사를 탐구하는 일도 그와 비슷합니다. 확신의 경계를 넘어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여정. 이 이야기는 결론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구의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고 폭력적입니다. 지층을 한 겹 한 겹 벗겨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는 느린 쇠퇴가 아니라 급격한 리셋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세계를 지우고 다시 쓴 것처럼 보입니다. 빙하 코어는 시간의 기록입니다. 남극과 그린란드 깊은 곳에서 뽑아낸 얼음 기둥 속에는 수만 년 전의 공기가 갇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공기를 분석하며 과거의 기온과 대기 구성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불과 몇 년, 때로는 몇 달 사이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변동했던 시기들. 그것은 진화가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생명이 적응할 시간조차 없는 순간적 종말의 기록. 화산재층은 또 다른 증언을 합니다. 세계 곳곳의 지층에서 동일한 시기에 퇴적된 두꺼운 재의 층이 발견됩니다. 토바, 옐로스톤, 캄피, 플레그레이, 초화산들의 폭발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가리고 기온을 떨어뜨리며 수년간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든 종말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속에서 문명은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역전의 기록도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때때로 뒤집힙니다.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되는 현상. 그 과정에서 자기장은 약해지고 우주로부터의 방사선이 지표면을 직접 때립니다. 생명은 변이하고 멸종하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들은 고고학적 공백과 기묘하게 일치합니다. 약 12,000년. 이 숫자는 반복됩니다. 지질 기록 속에서, 신화 속에서, 그리고 문명의 흥망 속에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것도 약 12,000년 전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보다 먼 과거에도 비슷한 주기로 파괴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지구라는 행성이 가진 어떤 리듬일까요? 해수면 급상승은 그 리듬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빙하가 녹을 때 물은 천천히 올라오지 않습니다. 멜트워터 펄스, 용용수 박동이라 불리는 현상. 불과 몇백 년 사이에 해수면이 100m 이상 상승하는 사건. 인류의 대부분은 해안에 살았습니다. 물고기가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며 교역이 편리한 곳.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느린 쇠퇴가 아닙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간적 종말입니다. 생존자가 있었다면 그들은 내륙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높은 산으로, 동굴 속으로 그들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구 몇 개, 씨앗 몇 줌, 그리고 기억. 문명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연속성이 아니라 단절 이후의 재등장. 이것이 고고학 기록의 진짜 특징입니다. 문명은 천천히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완성된 형태로 마치 어디선가 복사된 것처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퇴보합니다. 기술은 잊히고 지식은 흐려지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태계도 다시 짜입니다. 종의 다양성은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천천히 회복됩니다. 인류의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 병목, 인구의 급감, 그리고 재확산,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시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6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리셋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이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번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입니다. 지구라는 살아있는 존재가 주기적으로 자신을 정화하고 리셋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 인간은 그저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반복되는 파괴 속에서 무엇이 남을까요? 철은 녹슬고 나무는 썩으며 종이는 재가 됩니다. 남는 것은 오직 돌입니다. 그리고 기억, 돌로 새겨진 구조물과 이야기로 전해진 경고, 그것만이 시간의 파도를 넘어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돌과 기억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메르 문자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기원전 33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위에 새끼 모양의 기호들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완성된 체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그림 문자에서 시작해 천천히 발전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아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 짧고 너무 급격합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꺼내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의 단계가 없다는 것. 이것은 언어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문자는 인류의 가장 복잡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 소리를 시각화하고 생각을 고정시키며 시간을 넘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그 모든 것을 불과 몇 세대 만에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이집트는 더 극적입니다. 초기 왕조 시대의 건축물들을 보세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그 주변의 신전들. 그 정밀도는 놀랍습니다. 돌과 돌 사이의 틈새는 칼날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좁습니다. 각도는 천문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그 이후 이집트 건축이 퇴보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자 피라미드 이후에 지어진 피라미드들은 더 작고 덜 정교하며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마치 원본을 복사하려 했지만 어떻게 만들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작품처럼. 이집트 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경제적 쇠퇴, 정치적 불안, 종교적 변화. 하지만 가장 단순한 설명은 초기 왕조의 이집트인들이 물려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시대적 불가능성입니다. 터키 남동부, 기원전 10,000년 전에 지어진 거대한 석조 건축물. 그 시기는 농업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인류는 아직 수렵 채집을 하고 있었고 정착 생활조차 시작하지 않았던 시대. 그런데 그들은 수십 톤 무게의 돌기둥을 세우고 정교한 부조를 새기며 천문학적 배열을 가진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바퀴보다 먼저 등장한 정교한 석조 기하학. 이것은 기술 발전의 순서를 거스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 바퀴는 가장 기본적인 발명입니다. 그런데 괴베클리 테페의 건축자들은 바퀴 없이 어떻게 그 무거운 돌을 운반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정밀하게 가공했을까요? 그들이 사용한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발명이 아니라 회복. 이 해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고대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술을 회복한 것이라면, 만약 그들이 전승받은 지식의 파편을 가지고 과거를 재현하려 했다면, 그렇다면 완성도와 퇴보, 갑작스러운 등장과 설명되지 않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고대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신들로부터, 즉 그들보다 먼저 존재했던 존재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수메르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화는 지혜를 가져다준 존재들, 물에서 나와 문명을 가르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화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기억이라면, 기억의 잔해로 문명을 재건하는 생존자 모델, 대재앙 이후 소수의 생존자들이 남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선명하게 기억하지만 어떤 것은 흐릿합니다. 도구는 잃어버렸지만 원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재현하려 합니다. 돌로, 점토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이야기로. 역사는 사다리가 아니라 수레바퀴입니다.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등장과 소멸, 기억과 망각. 우리는 그 바퀴의 한 지점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퀴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연속성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발전이 아니라 재현입니다. 그리고 그 재현의 배후에 있는 잊힌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썩고 금속은 녹슬며 종이는 바람에 날아가지만 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도끼의 흔적, 톱의 자국, 연마의 패턴. 그것은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조용하지만 명백하게. 중국 남부 저장성의 룽유 동굴. 그것은 동굴이라고 불리지만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여진 것입니다. 정확히는 깎아낸 것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거대한 공간, 균일하게 배치된 기둥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치질 마크. 그 마크들은 놀랍도록 일정합니다. 각도, 간격, 깊이가 거의 동일합니다. 마치 기계로 가공한 것처럼. 하지만 그 시대에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그렇다면 누가, 왜,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중국 정부는 이 유적을 공식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레바논의 바알벡, 로마 시대 신전 아래에는 더 오래된 기초가 있습니다. 트릴리톤이라 불리는 세 개의 거대한 돌, 각각의 무게는 약 800톤입니다. 현대공학으로도 이 돌들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수 제작된 크레인과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옮겼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정밀하게 쌓아 올렸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트릴리톤 아래에 더 큰 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석장에 아직 남아있는 돌. 그것은 1000톤이 넘습니다. 절반쯤 잘려나온 채로 멈춰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작업이 중단되었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왜 그토록 큰 돌이 필요했을까요? 이집트 사카라의 세라페움. 지하 터널 속에는 24개의 화강암 석관이 놓여 있습니다. 각각의 무게는 약 70톤, 그리고 그 정밀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부 표면의 평탄도 오차는 몇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정밀 가공 기계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 그런데 그것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청동 도구로 화강암을 그렇게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을까요? 공학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비현실적입니다. 수천 년이 걸릴 작업을 왜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석관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공식 설명은 신성한 소의 미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70톤짜리 석관에 소를 묻었을까요? 볼리비아의 푸마푼쿠, 해발 4000m 고원 위에 흩어진 돌들. 그 돌들은 깨끗하게 잘려 있습니다. 직각, 홈, 구멍들이 공업적 수준의 정밀도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어떤 돌에는
연동 구조를 위한 홈이 파여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된 것처럼 그 시대에는 철기도 없었습니다. 안데스 문명은 바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섭로감과 현무암을 그토록 정밀하게 가공했을까요? 돌 도구로? 그렇다면 그 돌 도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모된 흔적은, 깨진 조각들은 페루 쿠스코의 사크사이와만, 잉카 요새로 알려진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 그 벽은 지그재그 형태로 쌓여 있습니다. 각각의 돌은 수백 톤에 이르지만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틈새는 너무 좁아서 종이 한 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구조가 지진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쿠스코 지역은 지진이 잦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지진이 도시를 흔들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무너졌지만 사크사이와만은 끄떡없습니다. 현대 지진공학의 원리가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잉카인들은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고. 이것은 이전 시대의 거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우리는 그저 그 위에 우리 건물을 지었을 뿐이라고. 스페인 사람들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륙 간 반복되는 동일한 기술적 특징,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집트와 페루, 레바논과 볼리비아, 중국과 멕시코, 서로 만난 적 없는 문명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거대한 돌을 다룹니다. 정밀하게 자르고 완벽하게 맞추며 천문학적으로 정렬합니다. 왜일까요? 독립적 발명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인류는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면 비슷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이론. 하지만 기술의 세부적인 특징까지 일치한다면, 도구의 흔적까지 유사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독립적 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유된 지식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돌의 결을 읽는 방법, 음향을 이용하는 기술,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 돌이 말하는 것은 언제가 아니라 누가였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우리가 아는 문명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 누군가인가? 그리고 만약 이전에 누군가라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그들의 도시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왜 오직 돌만이 그들의 존재를 증언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돌만이 시간의 파도를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바다는 기억을 지웁니다.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파도는 해안을 때리고, 조류는 모래를 쓸어가며, 소금은 돌을 부식시킵니다. 1000년, 2000년이 지나면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 지구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북반구의 대부분은 거대한 빙상 아래 있었고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나 낮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해안선과 당시의 해안선이 완전히 달랐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바다인 곳이 그때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해안은 언제나 인류가 선호하는 정착지였습니다. 물고기와 조개, 비옥한 토양, 온화한 기후, 그리고 교역로. 인류 정착의 90%가 해안에서 50km 이내에 위치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빙하기 시대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해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수백 미터 깊이의 바다 밑입니다. 접근하기 어렵고 조사하기 힘들며 대부분 퇴적물로 덮여 있는 곳. 수중 고고학은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우리는 바다 밑 지형의 극히 일부만을 매핑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멜트워터 펄스 1A, 기원전 14,000년경에 일어난 급격한 해수면 상승. 불과 300년 사이에 해수면이 약 20m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재난이었습니다. 해안 정착지는 물에 잠겼고 사람들은 내륙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모든 것은 파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인도 서부 캄베이만. 2000년대 초 인도 정부의 해양 조사 중에 이상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심 40m 지점, 직선으로 배열된 돌들, 그리고 기하학적 패턴. 음파 탐지 결과 그것은 거대한 도시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도로, 건물, 심지어 댐까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나무 조각, 도자기 파편, 그리고 화석,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원전 7천년에서 만년 사이, 그 시기는 인더스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시점입니다. 하지만 논쟁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것이 정말 도시인가? 아니면 자연 지형인가? 일본 오키나와 근해의 요나구니 구조물, 거대한 계단식 구조, 직각으로 만나는 평면들, 그리고 조각된 것처럼 보이는 형상들. 발견자인 기무라 마사아키 교수는 그것이 인공 구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류 학계는 회의적입니다. 자연적인 암석 측리가 만든 우연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구조물 주변에서는 명백히 인공적인 도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규칙성, 홈의 배치, 그리고 천문학적 정렬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순다랜드, 동남아시아의 잃어버린 대륙. 빙하기 시대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과 베트남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열대 평원, 풍부한 자원, 그리고 온화한 기후. 그곳은 이상적인 문명의 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고지대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이야기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홍수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몰타 연안의 수중 거석, 지중해 해저에서도 거석 구조물들이 발견됩니다. 마치 육지에 있는 거석 신전의 수중 버전처럼.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어진 시기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물에 잠긴 시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직선, 직각, 반복 패턴, 대칭성. 자연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연은 불규칙하고 무작위적이며 점진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질서를 만듭니다. 계획을 세우고 측정하며 패턴을 반복합니다. 수중 고고학의 한계는 명백합니다. 깊이, 시야, 퇴적물, 해류, 비용. 바다 밑을 조사하는 것은 우주를 탐사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화성 표면보다 심해져에 대해 더 적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중 드론, 고해상도 음파 탐지, 위성 레이더. 이 도구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섭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긴 것. 이것이 새로운 관점입니다. 고대 문명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물에 잠긴 것입니다. 그들의 도시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수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지금도 파도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억해주기를. 지도는 세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해안선, 산맥, 강의 흐름, 섬의 위치.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곳에 가봐야 합니다. 측정하고 기록하며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수세기에 걸친 항해와 탐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도들은 그 시대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았던 땅, 얼음 아래의 해안선, 그리고 존재해서는 안 될 정확성. 그 지도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피리레이스 지도. 1516년에 오스만 제국의 해군 제독 피리레이스가 그린 세계 지도. 그 지도는 아프리카 서부 해안, 남아메리카 동부 해안, 그리고 놀랍게도 남극 대륙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남극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은 1820년이라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지도에 그려진 남극 해안선입니다. 그것은 얼음으로 덮이기 이전의 해안선과 일치합니다. 1950년대 미국 공군이 레이더를 이용해 남극 빙상 아래의 지형을 매핑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피리레이스 지도와
거의 일치하는 해안선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피리 레이스는 자신이 고대 지도들을 참고해서 이 지도를 그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유래한 지도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출처들. 그렇다면 그 원본 지도들은 누가 그렸을까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오론테우스 피나이우스 지도, 1531년에 그려진 또 다른 세계 지도. 이것도 남극 대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극을 두 개의 큰 섬으로 그렸습니다. 1950년대까지 남극은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탐사 결과 남극은 실제로 빙상 아래에서 두 개의 주요 지궤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메르카토르 지도, 부아셰 지도, 하지 아메드 지도. 르네상스 시대의 지도 제작자들은 모두 비슷한 출처를 참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복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지도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바흐 지도, 1960년대에 발견된 고대 터키 지도. 이것은 지중해와 사해 지역을 보여주는데 특이하게도 산맥이 지금과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탐사 결과 그 산맥 묘사가 실제로 더 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천 년간의 침식으로 변형되기 이전의 지형을 경도 계산 문제. 위도는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별의 고도를 재면 됩니다. 하지만 경도는 다릅니다. 경도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정밀한 시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계는 1700년대에야 발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지도들은 경도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한두 곳이 일치한다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확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도서관 이전의 도서관 문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 세계의 지식 저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서관 자체도 더 오래된 출처들에서 지식을 모았습니다. 바빌론, 이집트, 페니키아, 그리고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다른 곳들로부터. 그렇다면 최초의 출처는 어디였을까요? 빙하기 해안선과 항해 문명 가설. 만약 빙하기 시대에 지금은 물에 잠긴 해안을 따라 항해 문명이 존재했다면 그들은 세계를 탐험하고 지도를 그리며 천문학적 관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재앙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내륙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는 남겼습니다. 그 지도들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습니다. 복사되고 재해석되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채로 중세 수도사들이 베끼던 고대 문서처럼 그들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충실하게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존 덕분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는 기록이자 경고였습니다. 여기에 땅이 있었다고, 여기에 바다가 있었다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있었다고, 물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떠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한다고, 그리고 너희도 기억해야 한다고. 얼음 아래의 해안선.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증거입니다. 남극이 얼음 없이 존재했던 시기는 적어도 6000년 이전입니다. 어떤 추정은 1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기에 누가 그곳을 탐험하고 지도를 그렸을까요? 대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 몸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뼛속에, 피 속에, 그리고 세포의 가장 깊은 곳에. DNA는 단순한 유전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기록이고 생존의 증거이며 재앙의 흔적입니다. 인류는 다른 대형 포유류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이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70억 명의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유전적 차이는 극히 미미합니다. 침팬지 한 무리가 가진 유전적 다양성이 전체 인류의 다양성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전적 병목 현상, 생물학 용어로 개체군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소수의 개체만 살아남으면 유전적 다양성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류의 유전적 데이터는 우리가 적어도 한 번, 아니 여러 번 그런 병목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바 초화산 사건,
약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였습니다. 화산재는 하늘을 가렸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화산의 겨울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1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만 명. 작은 마을 하나의 인구. 그것이 전체 인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1만 명의 후손입니다. 후기 빙기 말에 인구 급감도 있습니다. 약 12,000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그리고 대형 동물들의 멸종, 인류 인구도 급감했습니다. 고고학 유적의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문화적 단절이 나타나며 새로운 유전자 계통이 등장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와 Y 염색체 아담.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모든 현대 인류는 약 15만 년 전에 살았던 한 여성의 후손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통해 추적한 결과입니다. Y 염색체를 통해 추적한 남성 조상도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일한 인간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통만이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계통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직 소수의 계통만이 현재까지 이어졌을까요? 생존자의 극소수성. 대재앙이 일어날 때 대부분은 죽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운이고 우연이며 때로는 지리적 위치의 문제입니다. 높은 곳에 있었거나 동굴 속에 숨어 있었거나 혹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람들. 그들이 인류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많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는 극히 제한된 다양성만을, 문화적으로는 파편화된 기억만을, 기술적으로는 필수적인 것들만을.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맨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문화 기억과 유전 기억의 차이. 유전 기억은 생물학적입니다. DNA에 새겨진 변화와 적응의 기록. 하지만 문화 기억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야기로, 의식으로, 상징으로 전승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술로. 기술 도약이 발명이 아닌 재현인 이유. 만약 생존자들이 이전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발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되살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어떻게 금속을 녹이는지, 어떻게 별을 관측하는지 완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잊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이후의 문명 행동 패턴.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잉 경계, 반복 강박, 그리고 재앙에 대한 집착. 고대 문명들의 행동도 그와 비슷합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종교적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영속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를 남기려는 시도. 홍수 신화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은 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다시는 준비 없이 당하지 않으려는 경고. 우리는 모두 재앙 생존자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DNA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낮은 유전적 다양성, 급격한 인구 증가, 그리고 특정 시점에 집중된 돌연변이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들이 멸종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세포의 핵 안에 여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꿈속에서 혹은 잠들기 직전의 순간에 그 기억이 속삭입니다. 조심하라고, 기억하라고.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우리의 기억은 보편적입니다. 지구의 모든 문화가 서로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큰 물이 왔다고, 세상이 잠겼다고, 그리고 소수만이 살아남았다고. 수메르의 우트나피시팀 이야기. 그것은 길가메시 서사시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고 홍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신이 우투나피시 팀에게 경고했고 그는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태웠습니다. 7일 동안 비가 내렸고 세상은 물에 잠겼습니다. 배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고 물이 빠진 후 그들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하지만 이것은 수메르 이야기보다 1000년 이상 늦습니다. 구조는 동일합니다. 경고, 방주, 7일간의 비, 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변형일까요? 마누와 힌두 윤회적 세계관. 인도 신화에서 마누는 물고기의 경고를 받고 홍수를 피합니다. 그는 배를 만들고 물고기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끕니다. 홍수가 끝난 후 그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힌두교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봅니다. 세계는 창조되고 유지되며 파괴되고 다시 창조됩니다. 영원한 반복.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제우스가 인류를 파괴하기로 결정하고 홍수를 보냅니다.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만이 상자 안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파르나소스 산에 도착하고 신탁을 받아 돌을 던져 새로운 인류를 창조합니다. 같은 이야기, 다른 이름. 마야의 포폴부, 창조의 책. 그것은 신들이 인류를 여러 번 창조하고 파괴했다고 기록합니다. 나무로 만든 사람들, 진흙으로 만든 사람들. 그들은 모두 불완전했고 신들은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야 옥수수로 만든 완전한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아즈텍의 5번의 태양. 세계는 5번 창조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각각의 시대는 다른 원소로 끝났습니다. 물, 불, 바람. 그리고 현재의 시대는 지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우리는 5번째 태양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잉카의 파차쿠티, 세계의 전복. 시간은 주기적이고 각 주기는 파괴로 끝납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기가 시작됩니다. 생존자들이 기억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북미 원주민의 이야기들. 호피족, 나바호족, 체로키족. 그들 모두가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물이 왔고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쳤으며 일부만이 살아남았다고. 각각의 이야기는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호주 원주민의 해안 기억. 그들의 드림타임 이야기에는 바다가 올라와 땅을 삼킨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특정 지명, 특정 장소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장소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은 수십 미터 깊이의 바다 밑에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로 만난 적 없는 문화들의 동일한 서사 구조. 수메르와 마야는 대양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그리스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호주와 북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동일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왜일까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칼 융이 제안한 이론.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원형적 이미지와 서사.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토록 구체적인 일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홍수의 기간, 배의 존재, 산에서의 대피, 새로운 시작. 이 모든 세부 사항이 반복됩니다. 국지적 홍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통성.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각 문화가 자신들의 지역 홍수를 경험했고 그것을 신화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모든 신화가 그것을 세계의 종말로 묘사할까요? 왜 모든 신화가 인류의 거의 전멸을 이야기할까요? 신화와 지질 기록의 정합성.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홍수 신화들이 가리키는 시기는 대략 10,000년에서만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정확히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급상승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멜트워터 펄스, 급격한 기후변화, 그리고 해안 정착지의 침수. 이야기는 기억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중요한 정보를 보존했을까요? 이야기로 반복해서 들려주고 암송하며 의식 속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변형되어도 핵심은 보존됩니다. 홍수 신화는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이것은 일어났다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준비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모든 문화가 그 이야기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해야 할 기억으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기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타나 지식을 가져온 자들, 문자를 가르치고 농사법을 전하며 별의 움직임을 설명한 존재들. 전 세계의 신화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비라코차, 안데스 문명의 창조신. 하지만 그는 창조자라기보다는 교사였습니다. 티티카카 호수에서 나타나 사람들에게 문명을 가르쳤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가 밝으며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여행하며 각 마을에 지식을 전했고 마침내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 메소아메리카의 문화 영웅, 그도 바다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톨텍인들에게 농업, 역법, 그리고 예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인신공양을 반대했고 평화와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신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동쪽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안네스, 바빌로니아 신화의 물고기 인간. 매일 아침 바다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문자와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말을 했고 이성적이었으며 인간의 선생이었습니다. 오시리스와 토트, 이집트의 신들. 하지만 초기 기록에서 그들은 신이라기보다는 선왕으로 묘사됩니다. 오시리스는 농업과 문명을 가져왔고 토트는 문자와 수학을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먼 과거의 황금 시대를 다스렸던 실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물에서 왔다는 반복되는 모티프. 이것은 우연일까요? 왜 전 세계의 문명 전파 신화가 모두 바다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설명은 그들이 실제로 바다를 통해 왔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혹은 섬에서 섬으로. 갑작스러운 농업, 천문학, 법의 도입, 고고학 기록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복잡한 사회 구조가 나타납니다. 점진적 발전 과정이 부족하거나 매우 짧습니다. 마치 누군가 레시피를 가져다 준 것처럼. 지배자가 아닌 교사로 묘사되는 특징.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신화 속 인물들은 정복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왕이 되지 않고 노예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조언하며 그리고 떠납니다. 왜일까요? 약속된 떠남과 재림서사. 거의 모든 이야기에서 이 존재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신화적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들은 떠나야 했던 이유가 있었고 돌아오고 싶어 했다는 것. 생존자 엘리트 집단 가설. 만약 대재앙 이후 소수의 지식 보유자들이 살아남았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흩어졌을 것입니다. 세계 각지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아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지를. 그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항해술, 천문학, 금속 가공, 건축. 그 기술은 당시 생존자들에게는 마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이전 세계의 지식을 가진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기술 격차가 신격화를 낳는 과정. 인류학에서는 이것이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석기시대 부족이 현대 문명과 접촉할 때 그들은 종종 현대인을 신이나 조상의 영으로 여깁니다. 카고 컬트, 화물 숭배. 그들은 비행기가 신의 새라고 믿고 라디오가 조상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생존자 사회와 지식 보유자 사이의 격차가 신화를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실은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인간. 신화 속 이전 세계 언급. 많은 전통에서 이 교사들은 이전 시대에서 왔다고 명시됩니다. 황금 시대, 완전한 세계, 그리고 파괴된 문명. 그들은 그 세계의 마지막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계를 잃고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사람들.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도시의 불빛, 도서관의 지식,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래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잊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가졌던 것을 다시 이룩하라고. 하지만 그들도 결국 사라졌습니다. 늙고 죽으며 그리고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이야기와 불완전한 지식과 그리고 희미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항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비밀로 보존되었습니다. 선택된 소수에게만 전해지고 의식 속에 암호화되며 상징으로 보호받았습니다. 미스터리 스쿨, 비의 전통, 그리고 숨겨진 지혜. 고대 이집트의 제프 테피, 처음의 시간, 신들이 지구를 다스렸던 황금 시대. 이집트 사제들은 그것을 역사로 여겼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로 그들은 기록을 보존했습니다. 왕의 명단, 재위 기간, 그리고 업적들, 그리고 그 명단은 인간 왕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네토의 왕조표에는 신들과 반신들의 통치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만 년에 걸친 시간. 현대학자들은 그것을 신화적 과장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 스스로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헤르메스 주의와 주기적 우주관.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세 번 위대한 헤르메스. 그는 토트와 동일시되는 신화적 현자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헤르메스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세계가 주기적으로 창조되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작은 것에서와 같이 큰 것에서도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계절, 별, 그리고 문명.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주의입니다. 프리세션과 대주기 인식, 세차운동, 지구 자전축이 느리게 회전하는 현상. 하나의 완전한 주기는 약 25,800년입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 마야인, 그리고 인도인. 그들은 그것을 측정하고 기록하며 신성시했습니다. 왜 프리세션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단지 천문학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간의 큰 시계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시대를 표시하는 장치, 그리고 각 시대의 끝에는 변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대변력, 재앙,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마야 역법의 긴 계산법, 백악툰. 그것은 2880만 일, 약 7800년의 주기입니다. 마야인들은 현재 시대가 기원전 3114년에 시작되었고 2012년에 끝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종말로 해석했지만 마야 전통에서 그것은 단지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다른 주기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각 주기의 전환점에는 격변이 수반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전 세계의 파괴와 새로운 세계의 탄생, 그리고 그들의 기록에는 이전에도 그런 전환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기술 유물과 불완전한 전승. 때때로 고대 유적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안티키테라 기계, 바그다드 배터리, 델리 철주. 그 시대의 기술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물건들.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그것들이 전승된 지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기억했지만 왜 만드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잊어버린 기술. 의미를 잃은 채로 형태만 보존된 유물. 마치 오래된 의식처럼 행위는 계속되지만 그 의미는 흐려진. 문명이 사라지는 이유는 오만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많은 도덕적 해석이 있습니다. 문명은 타락해서 멸망한다, 교만해서 벌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더 단순합니다. 그들은 잊었습니다. 경고를, 주기를, 그리고 준비의 필요성을. 세대가 지나면서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할아버지가 경험한 재앙은 손자에게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증손자에게는 전설이 되고 고손자에게는 신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때 다시 재앙이 옵니다. 현재 인류가 서 있는 주기적 위치에 만약 그 주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대재앙으로부터 약 12,000년이 지났습니다. 프리세션 주기의 거의 절반, 마약인 계산법의 한 백악툰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빙하 융해, 해수면 상승, 화산 활동의 증가, 지진의 빈발, 자기장의 약화. 이것들은 현대 문명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더 큰 주기의 일부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반복됩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다음 차례일 뿐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 우리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 이후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 진보는 직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그리고 그 원 위에서 우리는 한 점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들며 듣는 이유. 낮에는 우리는 바쁩니다. 일하고 움직이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에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다른 진실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는 것, 시간은 흐른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한때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 그 깨달음은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더 큰 이야기 속에 위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도 누군가 이 별을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들도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당신의 호흡은 느려집니다. 이야기는 끝나가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당신의 의식 가장자리에서 맴돕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7번째 문명입니다. 혹은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흔적들은 있습니다. 지층 속에, 신화 속에, 우리 DNA 속에. 그리고 그 흔적들은 속삭입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돌이 증언합니다. 바할백의 거석, 사크사이와만의 벽, 푸마풍쿠의 정밀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전에도 누군가 여기 있었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그들은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도 사라졌다고. 바다가 기억합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해저에 잠긴 도시들이 누워 있습니다. 캄베이만, 요나구니,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곳들. 그곳에는 거리가 있었고 광장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웃고 사랑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을, 다음 해를, 영원을. 하지만 물이 왔습니다. 지도가 경고합니다. 피리레이스, 오론테우스 피나이우스, 그리고 이름 없는 고대 지도 제작자들. 그들은 남극을 그렸습니다. 얼음 없는 남극을. 그들은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항해했고 측정했으며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도 파편으로만 남았습니다. DNA가 증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병목을 통과한 자들의 후손입니다. 거의 멸종했다가 다시 돌아온 종. 유전적 다양성의 부족은 우리의 취약성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회복력도 증명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번 신화가 전승합니다. 홍수, 불, 얼음, 그리고 재앙. 전 세계 모든 문화가 동일한 기억을 나눕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입니다. 집단적 트라우마, 종족의 기억,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교훈. 교사들이 왔습니다. 비라코차, 케찰코아틀, 오한네스.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문자를, 농업을, 천문학을. 그들은 이전 세계에서 왔고 지식을 전했으며 떠났습니다. 그들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시간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밀 전통이 보존했습니다. 미스터리 스쿨, 사제 계급, 그리고 입문자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순환한다고, 시작과 끝이 반복된다고,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식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2025년, 인공지능, 우주 탐사,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시대. 우리는 우리가 절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끝, 기술의 승리, 그리고 영원한 진보.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기는 계속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극 이동의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빙하는 녹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기후는 불안정해집니다. 화산 활동은 증가하고 지진은 빈발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활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함으로써, 겸손해짐으로써, 그리고 우리 이전의 모든 이들이 배운 교훈을 되새김으로써.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고, 문명은 깨지기 쉽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전할 이야기라고. 만약 재앙이 온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철은 녹슬 것입니다. 플라스틱조차 결국 분해될 것입니다. 디지털 기록은 사라질 것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접근 불가능해집니다.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돌로 새긴 구조물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서사. 그것만이 시간의 파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돌로 지었습니다. 가장 크게, 가장 단단하게, 가장 영속적으로. 그것은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잊히지 않으려는, 다음 세대가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홍수의 이야기, 재앙의 이야기,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신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역사,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 이번에는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전 세대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데이터, 고고학적 증거, 유전적 분석. 우리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들을까요? 우리는 준비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이전의 모든 문명들처럼 우리의 불멸을 믿다가 같은 운명을 맞이할까요? 대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숙명론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있기를 권합니다. 기억하기를, 겸손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하기를.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단순히 잠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꿈속에서도, 무의식 속에서도 이 질문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이제 밤은 가장 깊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별들은 느리게 회전하고 지구는 조용히 숨쉬며 당신의 의식은 꿈의 경계로 미끄러져 갑니다. 6번의 세계가 당신 앞을 지나갔습니다. 돌로 된 증거, 물에 잠긴 기억, 신화 속 경고, 그리고 우리 몸속 깊이 새겨진 생존의 흔적. 우리는 7번째입니다. 혹은 8번째, 9번째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일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시간을 가로지르는 연결, 세대를 넘는 대화, 그리고 영원히 반복되는 질문의 일부. 이전 세계의 사람들도 이런 밤에 별을 올려다봤을 것입니다. 그들도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들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질문은 남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별들은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애는 너무 짧고 별들의 움직임은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움직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늘은 인류가 가장 오래 관찰해온 기록 매체입니다. 돌보다 먼저, 문자보다 먼저 우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 옆에서 우리 조상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별자리, 행성의 궤도, 달의 위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별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아주 느리게 움직일 뿐입니다. 밤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 조금씩 이동합니다. 특히 춘분과 추분에 해가 뜨는 지점, 그것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춘분점 세차, 지구 자전축이 마치 팽이처럼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그 흔들림은 매우 느려서 하나의 완전한 원을 그리는데 약 25,920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이 정밀하게 측정한 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대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신화는 세계를 시대로 나눕니다. 신들의 시대, 반신들의 시대, 그리고 인간의 시대. 각 시대는 수천 년씩 지속됩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전환은 격변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세차 주기에 대한 인식일까요? 조디악 황도십 2궁. 춘분점이 위치하는 별자리는 약 2160년마다 바뀝니다.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염소 자리. 이것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전환점에는 문화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교의 탄생, 제국의 흥망, 그리고 세계관의 전환.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대인들이 정말로 이 주기를 추적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괴베클리 테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석조 기둥들에 새겨진 동물들, 전갈, 독수리, 뱀, 그리고 여우. 어떤 연구자들은 그것들이 별자리를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시대의 하늘을 기록한 것이라고. 기원전 10,000년 전의 하늘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괴베클리 테페는 단순한 신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문대이자 기록이며 경고입니다. 이 하늘을 기억하라고, 이 시대를 표시하라고, 그리고 다음 전환이 올 때를 알아차리라고. 마야의 장주 기력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의 종말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백악툰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표식, 끝이 아니라 표식.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야인들은 시간을 직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원으로 봤습니다. 끝나면 다시 시작되는, 영원히 반복되는 주기로. 그리고 각 주기의 전환점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격변이, 별을 읽는 행위를 우리는 점성술이라고 부릅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그것은 다른 의미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려 한 것이 아니라 주기를 추적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장기적 재앙을 예측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수천 년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록이 특정 천문학적 배치와 재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별을 주시할 것입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실용적 이유로. 생존을 위해 프리세션을 측정하려면 수백 년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한 세대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세대가 협력해야 합니다. 기록하고 전승하며 비교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조직화된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 절박함? 다음 재앙이 언제 올지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 이집트의 덴데라 황도대, 수메르의 별 목록, 인도의 베다 천문학,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정밀합니다. 그리고 모두 아주 오래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지식은 더 먼 과거로부터 전승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반복을 말합니다. 별들의 배치는 돌아옵니다. 2만 5천 년 후에 충분점은 다시 같은 별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만약 지난번 그 배치에서 무언가 일어났다면 다음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입니다. 주기를 아는 것은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저 별들은 당신의 조상들도 봤던 별입니다. 10,000년 전에, 20,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들도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답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별들은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태양은 잔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폭풍입니다. 핵융합의 불꽃, 플라즈마의 소용돌이, 그리고 때때로 분노의 폭발. 우리는 그것을 멀리서 봅니다. 부드러운 빛, 따뜻한 열.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태양 활동은 주기를 가집니다. 약 11년마다 흑점의 수가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태양 플레어가 빈발합니다. 거대한 에너지 폭발, 수십억 톤의 하전 입자가 우주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지구를 향합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 CME. 태양의 외곽 대기층이 폭발하며 거대한 자기 구름이 우주로 튀어나가는 현상입니다. 그 구름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구 자기장과 충돌할 때 아름다운 것과 끔찍한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오로라. 극지방 하늘에 펼쳐지는 빛의 커튼.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구 자기장이 공격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전 입자들이 대기와 충돌하며 만드는 빛.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 그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태양풍을, 우주 방사선을, 그리고 치명적인 입자들을 막아줍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구의 대기는 벗겨져 나갔을 것입니다. 생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기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약 1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대서양 지역에서는 자기장이 현저히 약합니다. 남대서양 이상대라고 불리는 지역. 왜 자기장이 약해질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자기 극 이동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자기 극은 천천히 이동합니다. 북자극은 지난 100년간 캐나다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대 암석은 과거의 자기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암이 식으면서 그 안의 자성 광물은 당시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그것은 화석화된 나침반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읽으며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기 극이 여러 번 뒤집혔다는 사실입니다.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된 사건. 그것은 불규칙하게 일어났습니다. 몇십만 년에 한 번, 때로는 몇백만 년에 한 번. 하지만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극 이동이 일어나는 동안 자기장은 극도로 약해집니다. 어떤 모델에서는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그 기간에 지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태양풍이 직접 대기를 때리고 우주 방사선이 지표면에 도달하며 모든 전자기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문명 붕괴 시기와 태양 및 지자기 이상이 정렬될 가능성. 이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가설입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원전 12,000년경의 급격한 기후변화, 극이동의 흔적, 그리고 문명의 단절. 그것들이 모두 같은 시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859년 9월 카링턴 이벤트. 기록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 전신선에 불이 붙었고 오로라가 적도까지 관측되었으며 밤하늘이 낮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자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피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만약 같은 사건이 오늘 일어난다면 전력망은 붕괴할 것입니다. 변압기는 타버리고 위성은 무력화되며 통신은 두절될 것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복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현대 문명은 멈춥니다.
냉장고가 멈추고 물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며 병원의 기계들이 꺼집니다. 은행 시스템은 마비되고 식량 공급망은 붕괴하며 사회 질서는 위협받습니다. 전기 없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일주일? 한 달? 고대인들이 하늘의 분노라고 묘사한 현상. 번개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땅이 흔들리며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광경. 우리는 그것을 신화적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실제 경험의 기록이었다면, 강력한 태양 폭풍과 지자기 이상이 결합되면 하늘은 문자 그대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적도까지 확장되고 대기 상층부는 이온화되며 전자기 펄스가 지표면을 휩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분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전자기 기반 문명과 태양 폭풍의 치명적 관계. 이것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취약해집니다. 석기 시대의 부족은 태양 폭풍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청동기 시대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전기에 의존합니다. 정보, 식량, 물, 의료, 통신. 전력망이 무너지면 문명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력망은 태양 폭풍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긴 전선, 거대한 변압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안테나입니다. 전자기 펄스를 받기 위한 이전 문명들이 남긴 경고적 신화의 재해석. 하늘을 주시하라는 경고, 불의 비를 조심하라는 경고, 그리고 신들이 노할 때를 대비하라는 경고. 그것들은 미신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들은 경험의 요약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이전 문명이 태양 폭풍으로 전력 시스템을 잃었다면, 만약 그들의 기술 기반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늘이 노했고 불이 떨어졌으며 세상이 끝났다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취약해지는 역설. 돌도구는 태양 폭풍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양피지에 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드 드라이브는, 반도체는, 위성은, 그것들은 모두 전자기 펄스 앞에서 무력합니다. 우리는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노출되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은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태양은 계속 폭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은 계속 약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극이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강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강력한 태양 폭풍과 약화된 자기장이 결합된다면, 그것은 문명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전쟁 없이, 전염병 없이, 그저 하늘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폭풍으로. 조용히 당신의 호흡과 함께 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공포가 아니라 인식으로. 우리는 우주 속에 떠 있는 작은 행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왔습니다. 물이든 불이든 얼음이든. 도시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흩어졌으며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동굴로, 산으로 혹은 내륙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처음 며칠은 혼란입니다. 공포, 슬픔, 그리고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 그들은 먹을 것을 찾고 물을 찾으며 추위를 피할 곳을 찾습니다. 사고는 원시적 본능으로 축소됩니다. 오늘 살아남기, 내일 걱정은 내일 하기. 몇 주가 지나면 작은 집단이 형성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들. 그들은 협력합니다. 역할을 나누고 자원을 공유하며 서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먹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잡는가? 어떻게 보존하는가? 기술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그저 생존. 생존 직후 인간이 우선하는 것은 의미가 아닌 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울면 철학은 사치입니다.
추위에 떨면 예술은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재앙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지식, 수학, 공학, 천문학, 의학,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전문 지식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이유, 그것은 전문가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전기를 사용하지만 발전기를 설계할 수 있습니까? 약을 먹지만 그것을 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문명은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작은 부분만 알고 전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죽으면 지식도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재앙 후 생존자 중에 반도체 엔지니어가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설사 있다 해도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지려면 기계가 필요합니다. 기계를 만들려면 금속이 필요합니다. 금속을 재련하려면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소수 전문가 의존 문명의 취약성. 만약 시계 제작자가 모두 죽으면 시계는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시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뜯어보고 경탄하며 그리고 결국 신비로운 유물로 여깁니다. 고대 문명에서 기술이 신화로 변하는 단계. 첫 세대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것은 이렇게 작동했다고. 하지만 재현할 수 없습니다. 도구가 없고 재료가 없으며 무엇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늘을 나는 기계, 밤을 밝히는 빛,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치.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점 더 환상적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세대에게 그것은 전설입니다. 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법, 황금시대의 기적, 그리고 잃어버린 낙원의 이야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사라지고 경이로움만 남습니다. 네 번째 세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어낸 과장, 옛사람들의 허풍. 현실은 지금 이것입니다. 돌과 나무, 불과 물. 그 이상은 없었고 없을 것입니다. 수학이 상징으로 공학이 의식으로 바뀌는 과정. 원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계산을 위한 숫자, 건설을 위한 기하학. 하지만 의미를 잃으면 형태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숫자를 그립니다. 하지만 왜 그리는지 모릅니다. 그저 조상들이 그렸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기호는 주문이 되고 공학 도면은 만다라가 되며 과학적 절차는 종교 의식이 됩니다. 형태는 보존되지만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신들이 가르쳤다는 표현의 심리학적 배경. 생존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앙 이전의 기술자, 과학자, 선생들. 그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앙 후 그중 일부가 살아남았다면 그들은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불을 피우는지, 어떻게 물을 정화하는지, 어떻게 씨앗을 심는지.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 그들은 전설이 되었을 것입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 그들은 신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지혜를 가져온 자, 그리고 다시 떠난 불멸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범한 인간이 그토록 많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자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은 이야기라는 사실. 점토판은 깨지고 양피지는 썩으며 종이는 불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변형됩니다. 과장되고 단순화되며 극화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유지됩니다. 특히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생존과 관련된 것이라면, 경고라면. 왜 돌, 노래, 의식이 선택되었는가? 돌은 영속적입니다. 노래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의식은 반복됩니다. 이 세 가지는 문자 없이 지식을 전승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돌에 새기면 천년을 갑니다.
노래로 만들면 사람들이 외웁니다. 의식으로 만들면 매년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의미는 흐려져도 행위는 보존됩니다. 문명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설명입니다. 왜 이것을 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치스러운 질문입니다.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질문. 남는 것은 행위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효과가 있다. 조상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조용한 통찰. 지식이 사라지면 실수도 반복됩니다. 경고가 잊히면 재앙도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자신들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누군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잊었으며 그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같은 길을 간다면 우리 이후에 누군가도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항상 기억은 사라지는가? 왜 우리는 배우지 못하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경험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불완전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누군가 이곳을 발굴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대 유적을 파내듯이 그들은 우리의 도시를 파낼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현대 문명의 기록 매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사진, 비디오, 문서, 대화, 클라우드에, 하드드라이브에, 서버에 엄청난 양의 정보. 하지만 그 정보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하드드라이브는 10년 정도 갑니다. 운이 좋으면 20년. 그 후에는 자기장이 약해지고 데이터가 부패하며 결국 읽을 수 없게 됩니다. CD는 30년에서 50년, DVD도 비슷합니다. 그것들은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서버는 어떨까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것들은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력에 의존합니다. 냉각 시스템, 유지 보수,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만약 전기가 끊기면 며칠 안에 서버는 과열됩니다. 몇 달 안에 하드웨어는 부식됩니다. 몇 년 안에 그것은 쓸모없는 금속 덩어리가 됩니다. 언어도 문제입니다. 1000년 후의 사람들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500년 전의 영어도 우리는 읽기 어렵습니다. 1000년 전의 것은 거의 외국어입니다. 그렇다면 1000년 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보일까요? 파일 형식도 있습니다. PDF, MP4, JPG. 그것들을 열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려면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체제를 구동하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체인의 어느 한 고리만 끊어져도 정보는 접근 불가능해집니다. 고고학자가 미래에 발견할 현대 유물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스마트폰을 발굴합니다. 작고 정교하며 명백히 중요해 보이는 물건. 하지만 배터리는 오래전에 죽었고 회로는 부식되었으며 화면은 깨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뜯어봅니다. 복잡한 구조, 미세한 회로,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능. 그들은 추측합니다. 이것은 의식용 물건일까? 신에게 바치는 제물일까? 아니면 신분을 나타내는 장식일까?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사진, 메시지, 앱, 그 모든 개인적 기억과 연결. 그것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을 방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플라스틱, 방사성 물질의 장기 흔적. 이것들은 남을 것입니다. 콘크리트는 1000년을 갑니다. 플라스틱은 몇천 년, 방사성 물질은 몇만 년. 그것들은 우리 존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미래 고고학자는 플라스틱 병을 발굴하고 콘크리트 잔해를 연구하며 방사성 오염을 측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산업 문명이었다고. 그들은 많은 것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고. 우리가 남길 돌은 무엇인가?
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 거석 신전, 그리고 새겨진 돌. 그것들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는,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마철루는 100년 안에 무너질 것입니다. 다리는 200년, 댐은 500년. 철은 녹슬고 유리는 깨지며 아스팔트는 부서집니다. 영속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성 잔해와 궤도 쓰레기의 의미. 지구 궤도에는 수만 개의 물체가 떠돌고 있습니다. 위성, 로켓단, 그리고 파편들. 그것들은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궤도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우주 고고학자가 그것들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문명은 우주로 나갔다고, 그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왜 멈췄을까? 현대인이 신화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수천 년 후 이야기꾼들은 우리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하늘을 나는 철새를 탄 사람들, 밤을 밝히는 마법을 가진 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대화하던 존재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옛날에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고. 그들은 전 세계를 연결했고 하늘을 정복했으며 심지어 달에도 갔다고. 하지만 그들은 교만했고 자연을 무시했으며 그래서 신들이 그들을 벌했다고. 그것은 정확할까요? 아니면 단순화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전 문명에 대해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고를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소음만 남기고 있는가? 핵 폐기물 저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만년 동안 위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 표지를 만듭니다. 여러 언어로, 그림으로, 그리고 상징으로. 하지만 만년 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까요? 그들은 우리 언어를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상징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그것을 보물창고로 착각하고 파낼까요? 이전 문명과 다르다고 믿는 오만에 대한 성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과학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절정에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지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를까요? 아니면 우리도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기록하지 않는 문명은 반복된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하지만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록이 살아남아야 하고 읽혀야 하며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으로. 하지만 그 기록은 취약합니다. 전기에, 기술에, 그리고 연속성에 의존합니다. 만약 그 연속성이 끊긴다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한순간에 접근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사람들은 우리를 잊힌 신화로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잔해를 발굴하고 경탄하며 그리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사라졌을까? 우리가 지금 고대인들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들을, 이제 모든 조각들을 다시 모을 시간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마치 흩어진 기억들을 하나씩 주워 담듯이. 6번의 문명 혹은 그 이상.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등장, 발전, 절정, 그리고 붕괴. 그 주기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질학적 기록 속에서, 신화 속에서, 그리고 우리 DNA 속에서. 6번의 리셋. 물로, 불로, 얼음으로. 급격한 기후변화, 태양 폭풍, 화산 폭발, 그리고 해수면 상승. 각각의 재앙은 다른 형태를 취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명의 종말, 그리고 다시 시작. 살아남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돌로 새긴 구조물, 이야기로 전승된 경고, 그리고 의식 속에 암호화된 지식. 형태는 유지되었지만 의미는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그 의미를 재발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이 패턴을 과학적으로 인식한 문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빙하코어를 분석하고 DNA를 해독하며 지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전례 없이 명확하게. 하지만 인식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옵니다. 태양은 폭풍을 일으키고 지구는 흔들리며 기후는 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잊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전 문명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패턴을 부정하며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재앙이 왔을 때 준비 없이 당하는 것. 대부분이 죽고 소수만 살아남으며 그들은 다시 시작하지만 기억은 흐려집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새기고 지식을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재앙을 피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힘입니다. 준비란 도망이 아니라 이해라는 메시지. 우리는 지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우리는 태양을 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질학적 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문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생존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들기 전에 듣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우리는 강한 척합니다. 일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장악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밤에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며 덧없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영원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포가 아닌 겸손으로 끝맺기. 이 이야기는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라고, 더 긴 시간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이해하라고. 당신은 7번째 문명의 한 사람입니다. 혹은 8번째, 10번째. 당신은 유일하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지 않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명은 깨어있을 때 무너지고 의식이 잠들 때 다시 시작된다는 은유. 이것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장 활발할 때, 가장 자신감 있을 때, 가장 강하다고 믿을 때 우리는 가장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들 때, 의식이 흐려질 때 우리는 더 깊은 진실과 연결됩니다. 꿈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